안녕하세요. 피터입니다. 한국의 토종 플랫폼 기업들인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국내 기업들은 국내의 비난 여론과 정부의 규제에 부딪히며 문어발식으로 진출해 있었던 사업에서 하나둘씩 철수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의 역할이란 무엇일까요? IT 강국 한국에는 오래전부터 여러 개의 플랫폼이 출현했습니다. 세계가 주목했어요. 2021년만 하더라도 데이터 기반의 플랫폼 회사를 가지고 있었던 국가는 한국, 중국, 미국, 러시아에 불과했으니까요. 그에 반해 한국은 놀랍게도 카테고리별로 여러 개의 플랫폼 회사가 경쟁했습니다. 팀원, 카카오, 쿠팡, 배민, 네이버, 다음 요기요, 여기요, 네이버 등이 있죠. 이렇게 많은 플랫폼들이 있는데 지금 쿠팡과 배민이 독점적인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믿기 힘들 정도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과 한번 깊이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렇게나 많은 플랫폼 회사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거래 방식은 점차 발전되는 기술과 소비자가 요구하는 형태로 발전되지 않고 있었어요. 가장 쉬운 형태로 유지되고 있었죠. 한국의 플랫폼은 세계적인 모델로 발전하기보다는 내수정착형, 즉 자본을 앞세워 과점 구조를 만들고 그런 구조 속에서 고마진을 취하는 방식으로 발전되었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참여자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어요. 애초에 공룡과 개미가 공존하는 그런 시장을 조성할 생각이 없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대리점과 일부 전자상거래업체가 판매자 우위를 가지고 판매하고 있었고,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물류 시스템과 도로를 통해 하루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최적화된 도로, 최고의 가성비를 가진 택배 시스템이 있는 한국에서 아마존 같은 기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임밸류가 떨어지는 생산자는 여전히 중개의 영역에서 소외받고 있었어요. 백그라운더의 현실을 반영하여 이들과 구매자 간 소통과 판매의 장을 열어 큰 시장을 만들어 이들과 엄청난 시너지를 내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장이 작아서 못한다는 것도 큰 문제적인 발상입니다. 한국에는 무려 5천만의 인구가 있고 이들의 대부분이 교육과 새로운 것에 적응하는 지적 능력 그리고 소득 수준이 높습니다. 물론 사기율은 세계 최고지만 강도나 도둑 같은 범죄율은 낮습니다. 게다가 정부와 사람들은 이동과 소비의 효율성이 극대화된 도시에서 모여 살고 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의 기업 환경이 국내 기업에게 있어 작은 시장이라서 근본주의 플랫폼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한국 시장은 품목의 다양성을 가지고 매우 빠른 속도로 많은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류적인 측면에서 극악의 환경을 가진 아마존이 성공했습니다. 교통이 완벽하지 않고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 중국 땅에서 알리바바가 해냈고 핀도도 징동닷컴이 해냈으니까요. 이 회사들은 근본적인 플랫폼의 목적과 역할을 가지고 고객과 생산자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간 것입니다. 그 넓은 중국에서 하루나 다음 날이면 물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이 성공했던 원인에는 운영 시스템의 AI, 빅데이터, 로봇공학 등을 활용하여 스마트 물류 시스템을 도입했기 때문이죠. 피터는 이것을 근본주의 플랫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의 근본적인 목적과 역할에 대한 기대가 결국 물류 문제와 거리를 극복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가능성은 다시 투자로 이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판도더는 2018년 나스닥에 상장했고 100조 원의 기업 가치로 평가받았습니다. 눈부신 성과였죠. 중국의 이런 약진의 비결은 바로 시장 자체가 큰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빅데이터 회사들이 무한 경쟁하는 데 있습니다. 그에 반해 현재 알리바바는 쇠락하고 있죠. 여러 계열사의 매각설이 나오고 있고 예정된 상장이 지연되고 취소되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하지만 건강한 시장 구조라면 가능해야 하는 일입니다. 공산당의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장 질서입니다. 근본주의 플랫폼이 성공합니다. 그 결과 이들이 처음에 계획했던 시장 규모보다 수십 배가 커진 마켓이 창조되었습니다. 엄청난 부가가치가 창출된 것이죠. 하지만 이런 엄청난 성공을 이루고 있을 때 국내 플랫폼의 행보는 어떠했는가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플랫폼들은 2010년 무렵 서로 비슷한 시기에 출발했는데요. 특정 업계에서는 어떤 이유로 경쟁에서 완전히 밀려날 수밖에 없었을까요? 2024년 팀원 위메프는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엄청난 금전적 손실을 안기고 망해버렸습니다. 플랫폼이라고 하지만 티켓팔이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반면 도전적인 투자와 혁신적인 행보를 하고 있던 쿠팡은 엄청난 투자 리스크를 견디지 못하고 얼마 전까지도 망할 것이다라는 전망과 우려에서 벗어났어요.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까지 받았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의 사업 방향은 결국 성공적인 방향이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쿠팡은 앞서 언급한 한국 시장의 가능성과 장점을 파악하고 엄청난 비용을 통해 근본주의 플랫폼을 추구한 것이죠. 기본적으로 그들은 한국 시장이 결코 작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국의 효율적인 문화와 도시 형태를 근본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플랫폼의 대표기업 카카오는 어떠했는가? 그들의 사업은 혁신을 의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보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귀엽고 잘 만든 캐릭터를 만드는 데 심혈을 기울입니다. 메신저라는 가히 금광불괴 같은 독보적인 경쟁력을 기반으로 빌드업하며 돈을 창출하는 사업 방식을 무려 20년 동안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과연 이것을 가지고 한국의 미래를 바꾸어 놓았을까요? 그 귀여운 이미지를 가지고 진출한 사업은 광고 산업,
퀵서비스, 골프 연습장, 미용실, 화물기 사중개, 대리운전, 택시, 카카오 채널, 이모티콘, 전자상거래, 카카오 게임즈 엔터테인먼트, 뮤직멜론을 런칭했습니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분야에 진출했습니다. 그들이 앞으로 길거리에서 폐지나 붕어빵에도 손댈 수 있다고 예상하는 건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벤처 투자 회사를 만들어 많은 사업 모델을 탐구하고 이들에게 지분을 받고 투자하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기술 도용과 인력 빼가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카카오의 이런 문어발식 진출의 원동력은 바로 자금력입니다. 외국 투자자에게 엄청난 투자를 받고 있어요. 본사가 상장회사임에도 알파벳, 네이버, 쿠팡과 다르게 계열사들을 지속적으로 상장을 했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투자하면 돈을 불려서 투자금을 회수해 갈 수 있도록 엑시트를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것이죠. 현재 2020년 카카오 게임즈를 시작으로 2021년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가 상장했어요. 다른 계열사도 무리하게 상장을 시도하다가 정부로부터 제지를 받고 검찰에서 기소를 합니다. 당시 김범수 의장은 많은 사업에서 철수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단기간에 영역을 확장한 기업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삼성과 하나를 밀어내고 계열사 순위에서 당당히 2위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발표대로 그렇게 되었을까요? 대리시장과 미용실보다 더한 곳으로 가지 않았을지 의심해야 합니다. 22년 몸을 사렸지만 이후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이 원인이죠. 주식회사의 본성을 제대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돈이 되는 일에는 정도가 없으며 어떤 것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요. 여러분들은 괜찮으시다고요. 안심하지 마세요. 아직 플랫폼이 안 하고 있는 거니까요. 이럴 경우 단기 투자자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플랫폼의 방향보다 주주들의 가치 제고에 올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들은 자선단체가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나이키나 브랜드 이미지에 목숨을 걸었던 기업들은 투자보다는 대출이나 영업이익으로 주주들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카카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었을까요? 이들의 투자금은 빠른 속도로 회수되는 구조입니다. 투자자의 이해가치가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죠. 플랫폼 기업치고는 굉장히 구태적인 사업 행태가 우려됩니다. 이것은 주가에 반영되어 주주들을 거지로 만들고 있어요. 계속 쪼개기 분할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어요. 네이버의 경우 영업해서 번 돈으로 사업을 하지만 카카오는 대부분이 투자금으로 사업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는 외국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투자 비중도 이렇게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십 개의 사업에 진출해서 오히려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법함에도 네이버와 비교해서 큰 차이가 있네요. 하지만 금융 서비스는 은행이 하고 있고 투자 회사는 많습니다. 게임은 게임 회사가 하고 있고요. 퀵서비스. 뮤직은 이미 음원 회사가 하고 있고 미용실, 골프, 화물 대리와 택시도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사업 구조는 근본주의 플랫폼의 영역에서 상당히 벗어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써보면 기존과 다를 게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삼성전자가 라면을 만들고 하이닉스가 고금리 대출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정도가 있고 금산분리 같은 최소한의 규제에 따르며 하이테크 기업의 방향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최근 현대자동차가 미래를 위해 미래형 모빌리티와 로봇 산업에 투자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카카오는 무슨 기업일까요? 전 국민이 사용한다는 메신저를 이용해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사업으로 진출을 꾀하고 있다는 것에 심각성과 경각심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놀랍게도 공급자가 들어오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긴장하세요. 다음은 여러분 차례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아닐 거라고요. 내용을 더 보시면 안심하시기에는 이를 것입니다. 왜 원하지 않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한때 시가총액으로 5위를 기록한 수조원의 투자금을 유치한 빅플랫폼 회사가 동네의 소상공인과 업종을 가리지 않고 무한 경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누구도 카카오가 과거보다 좋은 회사로 가고 있다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과거 17만 원에 육박하던 주가는 불과 3년 만에 3만 원대로 완전히 작살나고 말았죠.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뱅크, 카카오 페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많게는 고점 대비 10분의 1까지 폭락을 맞았죠. 카카오의 경우 상장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대주주들이 대량 매도하는 비윤리적인 패턴이 반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장래의 가능성을 무기로 상장하는 회사가 대주주들이 매도를 한다. 돈이 목적인가요? 아니면 기업의 혁신이 목적이었나?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기업은 조심해야 합니다. 그에 반해 네이버는 어떨까요? 물론 상태가 좋지 않지만 최근에는 외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경우 비슷한 시기에 경고를 받았고 7개 사업에서 철수한다는 발표를 하고 혁신을 시도했어요. 대표적인 게 바로 일본의 메신저 라인입니다. 일본에 없는 플랫폼 회사를 만든 것이죠. 눈부신 성과를 이뤄내었습니다. 그리고 멈추지 않고 미국에 진출했습니다. 영업이익에서 카카오를 보면 23년 기준 4,600억 시가총액 17조를 기록하고 있고요. 네이버의 경우 영업이익 1조 5천억 시가총액 32조 원입니다. 코스피 순위로 보면 카카오 22위, 네이버가 10위입니다. 그에 반해 성공한 기업 배민과 쿠팡은 어떠한가? 지금 쿠팡과 배민이 시장에서 적어도 소비자에게만큼은 인정받고 있는 원인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쿠팡은 언론에서 미쳤다고 할 정도로 엄청난 물류기지를 건설했고
물류 시스템을 개선해 나갔습니다. 여기에 수조 원을 투자하고 있었으며 김봉진의 배민의 경우 지속적으로 가게와 새로운 배달 정책을 시도하고 있었어요. 이들은 플랫폼 기업이지만 플랫폼 안에서만 있기를 원치 않았으니까요. 투자금으로 최대한 가까운 시기에 이익을 취하기보다는 혁신을 시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골드만삭스를 비롯 많은 투자자의 반대와 투자회수 압박에도 불구하고 업주에게 광고비의 부담을 덜어주었으며 코로나 때는 가장 사업이 성공할 시기에 800억의 적자를 보면서까지 업주와 라이더에게 지원하며 사회적인 기업의 모습을 보여주며 경쟁력을 높여온 것입니다.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근본주의 플랫폼의 전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숙박업계로 간 플랫폼은 어떠했을까요? 엄청난 중개수수료를 가져가고 광고비까지 받으면서 업주들을 쥐는 방향으로 발전했습니다. 업소들의 청소 상태는 어떠했나요? 앱으로 예약을 했을 때 업주의 반응이 어떠했나요? 엄청난 수수료는 숙박료를 올리는 기폭제 역할을 수행했죠. 서로 시너지를 내는 방식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물론 모텔이나 호텔의 디자인과 컨디션을 미리 볼 수 있는 역할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플랫폼에게 이것만을 기대한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에 반해 에어비앤비 트립하고 익스피디아 아고다의 근본주의 플랫폼 사업 방향은 어떠한가?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이것을 통해 경쟁력을 갖춰나가며 많은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낮은 중개수수료를 기반으로 일관적인 정책을 추진하여 업주들에게 지속가능성 모델이라는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신뢰를 기반으로 많은 시장 참여자가 생겨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발전되는 것이죠. 결국 엄청난 부가가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본주의 플랫폼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물론 각 나라의 규제 정책이 다른 것도 감안해야겠죠. 한국의 경우 규제가 너무나 정치적이고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플랫폼의 사업 방향을 오히려 제한하고 경쟁력을 낮추고 있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독점을 권장하고 고수수료의 동네 장사를 유도하고 있어요. 기업의 존속을 걱정해야 할 정도의 중대한 불공정 행위를 했음에도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고작 이 정도 벌금을 내게 하는 겁니다. 지금 플랫폼에게 직격탄을 맞아 많은 산업이 망가지고 있는 유럽이나 미국의 처벌은 어떤 것인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치열하게 쿠팡과 배민이 시장에서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고 있을 때 네이버에 이어 국내 최고 플랫폼이었던 카카오는 어떠했을까요? 이들은 엉뚱하게도 대리기사와 택시를 상대로 중개하는 사업을 시작했고 메신저 앱을 이용하여 인건비를 줄이면서 고수수료를 챙기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제재하거나 할 수 없는 사업이었죠. 이것은 한국 플랫폼 기업의 현실이었습니다. 먹을 게 있고 안 먹을 게 있는 건데 말이죠. 근본주의에서 벗어난 사업 운영 행태죠. 이어 중금리 대출 상품을 출시해서 캐피탈 대출과 경쟁했습니다. 특별한 것도 없었어요. 제가 해보니 어떤 편리성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주들에게 투자받은 넘치는 돈으로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들을 상대로 이자 장사를 하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한국은 부실채권으로 남을 경우 채무자가 100%의 책임이 있으니까요. 안전한 사업이죠. 좀 더 복잡하고 고객의 니즈가 다양한 금융상품으로는 가지 않았어요. 만일 외국계 플랫폼이나 쿠팡과 배민 같은 플랫폼들이 금융사업을 했다면 어떠했을까요? 자동차와 주담대에서 그리고 생활대출과 가계대출에서 많은 참여자를 참가시켜 혁신을 이뤄내며 시장 지배력을 키워왔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것이 바로 근본주의 플랫폼의 방향이니까요. 이것이 쿠팡 배민과 카카오와 국내 플랫폼의 차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주가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주주들을 거지로 만들었죠. 자본을 앞세워 자본이 취약한 시장의 문어발식으로 확장하고 어떻게든 자신이 주체가 되어 독점 구조를 만들어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구조로 사업 형태를 바꾸어 놓습니다. 이런 게 플랫폼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한국의 플랫폼은 근본주의에서 벗어나서 한국형 이커머스라고 정의해야 합니다. 즉 한국형 광고회사 겸 티켓 팔이용 회사라고요. 심지어 카카오는 데이터 센터조차 갖추지 않고 사업을 지속했습니다. 타업체의 데이터 센터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한국형 플랫폼은 기술과 자본으로 장벽을 세우고 영업이익에 치중하며 오히려 공급자와 경쟁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플랫폼의 성격이 아닙니다. 근본주의에서 플랫폼이 벗어날 경우 경제사회적인 후폭풍은 굉장합니다. 대량의 실직이 일어나고 많은 업체가 하청으로 전략하거나 그들이 생산한 제품은 플랫폼의 하청에서 제작한 값싼 PB 상품으로 대체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살인적인 법적 제재와 법을 만들어 이들을 법의 울타리 안에서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근본주의에서 벗어날 경우 수조 원의 과징금과 영업정지로 처벌을 하고 있어요. 그에 반해 한국은 어떠한가요? 대통령이 나서서 자율규제를 주장하고 있고 솜방방이 처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업정지나 사업권 회수라는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결과 많은 참여자들의 피를 빨아먹는 괴물이 되어 가고 있어요. 이 괴물은 결과적으로 정부와 관련법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만든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둬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산업과 시장 생태계가 무너져서 참여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어요. 더 망가지기 전에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대표적인 시장 철수 사례는 어떠했는가? 결국 한국형 이커머스의 진절머리난 정부는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공유 서비스와 콜택 시장에 진입한 플랫폼의 사업권을 정부에서 날려버렸습니다.
2021년 카카오 모빌리티는 상생안을 발표했어요. 기업 고객 대상 꽃 간식 샐러드 배달 중개 서비스에서 철수하겠다고 말이죠. 유료 택시 호출 서비스인 스마트 호출을 전면 폐지하며 택시 기사 대상 프로 멤버십 요금을 인하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기존 사업에 들어와서 온갖 병폐를 다 만들어 놓고 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대리운전에 들어와 20%의 엄청난 중개 수수료를 기사에게 받았습니다. 요금은 인하시켰고 심지어 이용자가 요금을 결정하는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내놓았어요. 많은 기사들이 소득이 줄었으며 이것을 중개하던 많은 중개원이 직장을 잃었어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많은 기사들이 졸음운전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카카오는 사업 철수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독과점 플랫폼과 같이 경쟁해야 할 국내 플랫폼 회사들은 정부가 제재하고 있고 이들은 쿠팡과 배민이 만들어놓은 시장에 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들은 투자가 많이 필요하고 경쟁이 치열한 영역의 거대한 시장에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외국 플랫폼은 한국과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한국은 이름만 플랫폼일 뿐 실제로 내부를 보면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한국은 투자가 많이 필요하지만 스스로 만든 파이프라인을 통해 장기적으로 돈이 되는 사업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저 누가 이뤄놓은 사업의 자본과 기술을 바탕으로 숟가락을 담그는 거에 관심이 있었죠. 한국인들은 그런 한국형 이커머스를 무시했고 기피했으며 이용하지 않은 것이죠. 외국 플랫폼이 하기 힘들고 반면 자신들은 하기 쉬운 업종에 근시안적으로 접근했죠. 심지어 임금을 저렴하게 해서 노인들을 착취하는 플랫폼이 등장했는데 정말 가관입니다. 노인에게 직장을 제공하는 사회적이고 정의로운 기업이라는 이미지로 등장했지만 실체를 보면 아주 더러운 사업 모델이었는데요. 노인이라고 낮은 입금을 책정하고 그 대신 직장을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업이 버젓이 사회적인 기업이라는 간판을 달고 지역의 관공서에 홍보가 되고 정부의 지원까지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인이 되지 않는 인간이 있을까요? 우리는 이들의 사업 모델을 경계해야 합니다. 왜 국내 플랫폼의 사업 방향은 죄다 이런 것일까요? 항상 정의를 앞세우고 공정을 내세우고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영업 행태 말입니다. 미국에서 대공황 이후 50년대에 사용했던 광고 스타일입니다. 지역과 나라를 위한다는 감성을 내세우며 말이죠. 얼마나 후진적인 머리에서 나오는 사고방식인가요? 항상 플랫폼을 감시한다는 마음으로 컨텐츠를 제작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